모두 정반대에 위치했지만 서로 많은 점이 닮아있는 나라 한국과 아일랜드. 영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점부터 순환의 역사로 배인 한의 정서, 독립투쟁 속에서 형성된 민족적 자긍심까지 한국을 왜 아시아의 아일랜드로 부르게 되었는지 아일랜드의 통일 이야기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아일랜드 통일 이야기 제1편. 두 나라의 운명적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한국과 아일랜드의 인연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892년부터 1904년까지 고종 황제의 재정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일랜드인이었던 존 맥리비 브라운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덕수궁 석조전과 파고다 공원 건립을 주도했는데요. 파고다 공원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으로 또 이런 인연도 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주일 영국 외교관으로 1883년에 맺은 조영 수호 통상조약 체결에 기여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윌리엄 조지 에스톤 되겠습니다. 1860년 러시아는 청과 맺은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차지하고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서 계속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그는 김옥균, 박용효 등 개화파들과 폭넓은 교류를 했는데 이 정도면 아일랜드인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 꽤 크다고 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와 우리의 인연을 찾아본다면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을 들 수 있는데요. 그는 1938년 2월 20일 아일랜드 라디오 교향악단 객원 지휘자로 애국가가 포함된 코리아 판타지를 더블린 게이어티 극장에서 초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19세기부터 시작된 아일랜드와의 인연. 인연만큼이나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비슷한 길을 걸어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의 가장 닮은 점을 꼽으라면 바로 식민 지배의 역사를 들 수 있겠는데요. 각각 일본과 영국의 식민국이었던 두 나라는 식민 지배에 저항하면서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이 독립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듯이 1916년 아일랜드는 부활절 봉기를 일으키고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천부 인권이 보장된 이상국가를 꿈꾸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독립선언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식민국의 서러움이라는 봉변상련을 겪게 되는데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국가의 독립을 논의했던 파리 강화회의에 두 나라 모두 대표단을 파견하여 독립의 정당성을 설파하였지만 승정국의 식민지란 이유로 패정국 식민지 처리란 파리 강화회의의 원칙에 밀려나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봉변상련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아일랜드의 만남이 마치 필연적이었던 듯 역사 속에서 닮은 점이 많았던 두 나라. 두 나라의 공통점을 살펴볼까요?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항하여 독립투쟁이 거세지자 일본은 해법을 찾아 나서는데 바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아일랜드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조선의 독립을 막을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동경대 총장을 지냈던 야나이하라 타다오는 1921년 영국과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아일랜드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데요. 무장투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병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라고요. 그가 1937년 발간한 책 아일랜드 문제의 연역 1장 아일랜드와 조선에서 두 나라의 유사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국과 오랫동안 역사적 교류를 해온 점, 고대에는 문화와 종교 면에서 뛰어난 점, 여러 차례 본국 군대 침입을 당한 점, 인종적으로 본국과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은 점, 본국과 가까워
경제적으로나 국방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점, 여기서 본국은 일본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듯 유사한 점이 많은 한국과 아일랜드는 서로에게 꽤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1916년 아일랜드의 부활절 봉기 이후의 독립투쟁은 일본 식민 지배 하에 있던 조선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창간호부터 21일간 아일랜드의 독립투쟁을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조선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아일랜드 또한 조선의 식민 지배 상황에 관심을 갖고 3.1운동을 그들의 독립신문에서 다루기도 했는데요. 1919년 3월 12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신폐인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며 3.1운동이 한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어 일제 식민 정부가 한국을 억압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식민 지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나라가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민족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 지배 속에서도 켈트족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게일러와 켈트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한국 또한 일제 식민지 속에서도 단군의 후손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한국과 아일랜드는 독립과 분단이란 똑같은 역사의 길을 걸었는데요.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이라는 외부 환경과 북한의 남침에 의한 것이었다면 아일랜드의 분단은 독립을 주장하는 남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들과 북아일랜드의 친영국적 통합주의자들의 갈등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상이한 면도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1922년 영국의 자치령인 아일랜드 자유국을 수립한 후 분단된 아일랜드 섬에서 폭력적 갈등이 계속되었는데 1998년 4월 평화협정인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 남북이 평화공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 남북 아일랜드 국경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일랜드 사례는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좋은 선례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와 민족적 정체성 등 많은 면에서 닮은 아일랜드의 통일 역사를 타산지석 삼아 한반도 통일의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2편 아일랜드의 독립투쟁 편,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영국을 옆에 둔 작은 나라 아일랜드. 한국과 많은 점이 비슷한 아일랜드의 독립투쟁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아일랜드 통일 이야기 제2편, 영국 식민지 시대 아일랜드의 독립투쟁, 지금 시작합니다. 마치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옆에 두고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처럼 아일랜드에게 영국은 그런 위협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럼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는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영국 사람들에게 아일랜드인은 그저 게으르고 술독에 빠져 사는 구제 불가능해 보이는 하얀 깜둥이였습니다. 아일랜드 역시 영국인을 채통이나 지키기 급급한 속물인데다가 평화로운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 토지와 재산을 마구 강탈해간 도둑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원래 아일랜드 섬은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함께 하나의 섬이었는데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높아진 해수면 때문에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됩니다. 사실 원주민이 누구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섬에 제일 처음 도착한 이방인은 켈트족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인이 자신들을 켈트족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죠? 아일랜드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톨릭인데요. 아일랜드의 수호 성자는 성 패트릭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남서부 출신으로 16살에 해적에 납치되어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영국으로 탈출하였고, 이후 가톨릭 신앙에 귀의했는데 아일랜드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면서 곳곳에 수도원을 세웁니다. 성 패트릭의 조상화를 보면 오른쪽에 샴록, 토끼풀이라고 하죠. 아일랜드에 샴록을 들고 있는데 그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이용했다고 하네요. 아일랜드에서는 그가 아일랜드에 도착한 3월 13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정하고 성 패트릭스 데이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아일랜드 총리와 미국 대통령 및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샴록 전달식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11세기 영국은 처음으로 아일랜드에 들어오는데요. 당시 아일랜드는 먼스터, 코노트, 랜스터, 얼스터라는 4개 왕국으로 분할돼 있었고, 이들 왕국은 서로 경쟁 중이었죠. 이때 권력 다툼에서 패한 랜스터 왕 더맛 맥멀러흐는 자신의 왕국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줄 외부 세력을 물색하는데요. 영국으로 간 그는 펜브룩 백작의 아들 스트롱보우를 만나 자신의 딸과 결혼하여 왕위를 계승하고 복수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169년 스트롱보우 휘하의 영국군이 최초로 아일랜드 남부에 도착하고 스트롱보우는 랜스터 왕위에 오릅니다. 스트롱보우의 세력이 아일랜드에서 점점 강해지는 것에 불안을 느낀 영국왕 헨리 2세가 직접 1171년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일랜드의 땅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헨리 2세는 교황에게 자신을 아일랜드의 대군주로 인정해달라고 청원하는데 1172년 승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아일랜드 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영국이 아일랜드를 직접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영국인은 아일랜드 동부와 남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토착 지배자들이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는데 오히려 영국인들은 그들에게 동화되어 갔으니까요. 이를 막기 위해 영국은 토착민과의 결혼, 그리고 게이러 사용을 금지하고 켈트 문화를 금기시해봤지만 그닥 효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일랜드가 영국의 본격적인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이르면서부터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아일랜드에 영국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면서 영국의 국교회를 아일랜드에 이식합니다. 영국은 1534년 종교개혁을 통해 로마 가톨릭과 관계를 끊고 개신교 국가로 탈바꿈했는데 곧바로 식민지국에 이를 적용한 셈이죠. 당연히 대다수 가톨릭 신도였던 아일랜드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국교도가 되었는데 수도원까지 해산시키는 영국을 보면서 반영국 정서는 점점 높아져 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일랜드에 영국인들이 대거 들어오는데요. 스코틀랜드 왕이기도 했던 제임스 1세 때는 스코틀랜드에서 대규모 이민이 유입됩니다. 1641년에는 22,000명의 영국인이 아일랜드 남서부 먼스터에 정착했고, 북부 얼스터에는 15,000명의 영국인과 스코틀랜드인들이 정착했습니다. 1641년 영국에서는 국왕과 의회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 혁명 정국이 형성되는데요. 영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아일랜드는 반란을 꾀합니다. 가톨릭을 탄압했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신교도들이 학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이를 지켜보던 가톨릭 사제들은 학살을 축복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만큼 영국의 가톨릭 탄압에 대한 원성이 높았다는 뜻 아닐까요? 게다가 당시 영국에서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불판에 아이들을 굽고 있는 장면의 사파들이 유포되었다는데, 이런 정도면 영국인들도 아일랜드인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히 커져갔을 테죠. 그래서 드디어 일은 벌어집니다. 의회파의 올리버 크롬웰은 왕당파를 격파하고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한 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일랜드를 침략하는데요.
해는 무자비한 보복을 하면서 아일랜드의 반란을 잠재우는데요. 1686년 아일랜드 내 가톨릭 세력과 신교도 세력 간 전쟁이 일어나고 7월 12일 보인강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신교도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가톨릭 신자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등 가톨릭에 대한 탄압 정책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18세기가 되면서 아일랜드 내에는 세 가지 계급이 존재했는데 개신교를 믿는 지배층과 중간 계급, 여전히 가톨릭을 믿는 농민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사회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으로 대우받지 못했는데 명예혁명 이후 아일랜드가 영국에 병합되는 1800년대까지 100년 이상 개신교도의 지배는 굳건히 이어집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서러울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관리로 진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거권도 없었고 상업, 군대 및 법조계로 진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지배층이었던 개신교도들이 18세기 말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독립적으로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했고 영국을 압박해서 1782년엔 독립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허용받지만 영국이 아일랜드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혁명은 영국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와중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1800년에 아일랜드를 완전히 합병해버립니다. 완전히 합병되어 영국의 식민지국이 된 아일랜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제3편 아일랜드의 대기근과 이민의 역사.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던 아일랜드에 또 다른 큰 위기로 찾아온 대기근. 이는 아일랜드인들의 운명과 역사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아일랜드 통일 이야기 제3편 아일랜드 대기근과 이민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아일랜드는 산성 토양이라 나무와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고 이는 식량 부족으로 이어져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조건이라면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비교적 따뜻하고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일랜드의 주식, 감자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감자는 영국 식민지와 가난에 찌들어 있던 아일랜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준 행운의 식량이었습니다. 1600년대 초 남아메리카에서 도입된 감자는 17세기에 이르러 상당한 규모로 재배되었는데 비가 많이 내려도 엄청난 수확을 내리는 이 곡물이 그저 신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국토를 감자밭으로 개가를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1690년대 스코틀랜드인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고생할 때도 아일랜드는 이 감자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정도로 아일랜드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주식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서면서 감자의 인기는 전 유럽으로 퍼져 유럽의 주요 식량으로 각광받습니다. 이는 감자 수확량이 경지 면적의 크기나 토질에 관계없이 모든 작물 수확량의 몇 배나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감자는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1770년대 영국이 산업혁명과 1800년대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일랜드는 엄청난 감자를 수출할 수 있었는데요. 감자의 가격이 뛰니까 경작지 확장이 계속되고 일손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아일랜드인들은 감자 덕분에 유럽 사람들보다 영양 상태가 좋았는데 잘 먹으면 건강하고 건강하면 아이도 많이 낳겠죠? 1700년대 200만 명이던 인구는 1800년대 500만 명이 되고 1821년에는
700만 명이 되는데요. 그리고 1845년에는 850만 명을 찍습니다. 이건 엄청난 증가 속도인데 당시 아일랜드 인구 밀도가 유럽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일랜드에는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이 덮치게 됩니다. 아일랜드에 있어 정말 소중한 식량이었던 감자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병, 감자 잎 마름병이 출몰합니다. 이 병은 1845년부터 무려 5년 동안 연속으로 발생해서 아일랜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감자 수확량의 4분의 3 이상이 썩어버렸으니 거의 전 국토가 초토화된 셈이죠.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병에 걸려 떼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치명적인 질병들로 일가족이 모두 죽어 장례조차 치를 수 없거나 마을 전체가 송두리째 폐허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가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될 때까지 지배국이었던 영국은 왜 도움을 주지 않고 내버려 뒀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식민지국의 대기근 상황에 쓸 돈은 없었다는 논리로 보여집니다. 영국은 크림 전쟁에는 7천만 파운드의 돈을 펑펑 쏟았지만 죽어가는 아일랜드인들을 돕는 데는 1,000만 파운드 이상 쓰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철도 관련 주식 투기로 영국의 국가 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이유로 아일랜드의 구제자금 방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부국 영국이 아일랜드인 1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니 아일랜드인들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영국은 아일랜드 지배의 정통성을 점점 상실했고 아일랜드 역시 영국의 식민지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독립투쟁은 점점 과격해지고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영국은 군대를 투입해 진압했는데 1847년 말 15,000명의 영국 군인들이 아일랜드에 주둔했고 영국의 탄압과 굶주림으로 지친 아일랜드인은 살기 위해 아일랜드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841년부터 1852년까지 10년 동안 굶주림으로 죽거나 이민으로 인해 아일랜드 인구는 820만 명에서 650만 명으로 감소하고 1845년부터 1855년 사이에 200만 명 이상이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비참하게 살기보단 조국을 떠나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아일랜드인들의 열망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이런 아일랜드의 모습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외 이주는 1860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945년 전까지는 주로 굶주림과 일제 억압이 이유였습니다. 1869년 조선에 대기근이 발생하여 러시아로의 대량 이주가 발생했고 1910년 국권 비탈 이후에는 경제적, 정치적 동기로 해외 이민이 증가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연평균 10,000명의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소련으로 이주했는데 1927년 소련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는 공식적으로 17만 명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5만 명은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1910년에서 1945년 일본과 만주로 간 해외 이민을 보면 일본에 109만 2,500명, 만주에 116만 1,100명으로 추산됩니다.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아일랜드를 떠났지만 여전히 고국을 그리워하며 동포애로 뭉친 아일랜드인들은 정착 국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아일랜드 국내 인구가 500만 명이 되지 않는 데 반해 미국 등 해외 거주 동포는 7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이는 10배가 넘는 규모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가난을 피해 살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아일랜드인은
현재 약 3,500만 명의 미국 유권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도시에 대거 거주하면서 조직력을 통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데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상 과정과 이행 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이끌어내는 등 조국의 대외 정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피츠패트릭은 800년에 걸친 영국의 식민 지배가 아일랜드의 영국화를 가져왔다면 대기근 이래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은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가 아일랜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미국화를 진행시켰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일랜드 동포들을 통해 해외 한인 동포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한반도 독립과 분단, 그리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 한반도 역사에서 그들 또한 조국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는데요. 미국 내 아일랜드인들의 막강한 파워와 영향력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와 지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7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다음 시간 제4편 탈분단의 평화 프로세스 벨파스트 협정 그 한계. 1922년 분단 후 남북 아일랜드 국경과 북아일랜드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초반부터 평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아일랜드 통일 이야기 제4편 탈분단의 평화 프로세스 벨파스트 협정과 그 한계, 지금 시작합니다. 1922년 분단 후 남북 아일랜드 국경과 북아일랜드 내부에서는 무장투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이 발생합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북아일랜드 내부 인구의 약 60%였던 개신교도 친영파 통합주의자와 인구의 40%였던 가톨릭교도 민족주의자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자 안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가 나뉘었는데 강경파로 불린 신페인당은 무장투쟁 조직 IRA와 손잡았습니다. 이들은 분단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국의 철수를 외치며 폭력적인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영파 내에서도 폭력을 포함한 군사적 방법을 지지하면서 영국 여왕의 충성을 다하는 극단적 로열리스트들을 대표하는 강경파 민주주의의 통합당과 온건파 얼스타 통합주의당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혼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1972년 1월 북아일랜드 런던 대리는 시위로 시끌벅적했는데요. 가톨릭 시위대를 영국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14명의 시민이 사망을 하는 일명 피해 일요일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의회를 정지시키고 북아일랜드를 직접 통치 지역으로 바꾸는데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7월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무장투쟁 조직인 IRA가 폭탄 테러를 하는데 무려 9명이 죽고 130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은 피해 금요일로 불리는데 이렇게 피를 보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벌어지자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섬의 평화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그린페이퍼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린페이퍼의 핵심 내용은 영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북아일랜드 의회와 권력을 공유하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남북 아일랜드 대표로 구성된 아일랜드 평의회를 건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1973년 북아일랜드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실시되었고 12월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북아일랜드 행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이 모여 써닝데일에서 평화협정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평화협정은
화해를 원칙으로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 아일랜드 평의회의 역할, 테러리즘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협력하자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1974년 5월 아일랜드 통일로 흡수될 것을 걱정한 친영파에 의해 협정은 파기되고 맙니다. 아일랜드 섬의 두 번째 평화 프로세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1981년 IRA 정치범들의 단식 투쟁이 시작되는데 10명이 감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아일랜드는 내전 수준으로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강경파인 신페인당이 선거에서 지지세를 확대하고 국제적으로도 IRA와 신페인당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영국은 협정을 맺는데 바로 1985년 11월에 맺은 영국 아일랜드 협정입니다. 협정은 양국이 테러리즘에 대한 협력을 강화와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의 협의 역할을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았고, 통일만큼은 북아일랜드 주민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달랐죠. 친영파는 영국이 장기적으로 북아일랜드에서 철수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족주의자들은 통일로 나아갈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 주목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바로 미국의 개입이었습니다. 1992년 클린턴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중에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할 것을 선언하고 강경파인 신페인당 대표에게 미국 비자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994년 1월 신페인당 대표 아담스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해 8월 IRA는 마침내 정전을 선언했고 1995년 클린턴 대통령 역시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북아일랜드를 방문합니다. 이렇듯 수년간 평화협상의 합의와 파기, 갈등 고조를 반복하던 아일랜드 섬에도 평화협상이 진전을 이룰 기미가 보이는데요. 1997년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아일랜드 민족주의 노선에 우호적이었던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의 사과는 냉랭해진 기류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그는 취임 후 벨파스트를 방문해 대중 앞에서 19세기 영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200만 명 이상의 아일랜드인이 아사하거나 이민을 떠나게 된 대기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결과 1998년 4월 10일 벨파스트 협정에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 등 주요 정당들이 합의를 이루는데요. 벨파스트 협정의 기본 정신은 협의주의였습니다. 연정, 비례대표, 상호 거부권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가지는 협의주의는 승자 독식을 배제하고 권력의 분점을 추구하는 철학적, 정치적 원리로 공동 다수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대연정과 같은 제도들이 협의주의 실행에 주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벨파스트 평화협정문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북아일랜드 의회와 정부 구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관계,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북아일랜드 영토 분쟁은 아일랜드 공화국 헌법 2조의 개정을 통해 해결했는데요. 아일랜드 섬 전체를 영토로 한다라는 규정을 아일랜드 섬에서 태어난 개인은 아일랜드 민족의 구성원으로 한다로 변경해서 북아일랜드 개신 교도들이 느끼던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었습니다.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 3조에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아일랜드 주민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무장 해제 시점은 도저히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공식 문서에는 무장을 해제한다 정도로 남겼는데 실제 IRA의 무장 해제는 몇 년이 지난 후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5월 협정을 토대로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아일랜드 유권자의 94%, 북아일랜드 유권자의 71%가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이로써 폭력과 테러의 악순환이 종식되고 벨파스트 평화 협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겠지만 사회민주노동당의 존 휴과 얼스터 연합당의 데이비드 트림블은 그간의 공로와 차제의 이 오래된 갈등을 완전히 끝내라는 의미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사람들은 더 많았는데요. 평화를 위해 당파를 넘어서자라고 간절히 호소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종교계, 언론 등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유무형적 도움도 컸는데 유럽연합은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995년부터 2013년까지 3기에 걸쳐 12억 5,600만 유로를 지원했고 미국은 아일랜드 국제기금을 통해 1986년부터 2010년 사이에 8억 9,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정치적 교착 상태는 반복되고 부교도와 신교도 거주 공간을 분리하는 평화선이라는 이름의 장벽은 존재합니다. 힘겹게 정착된 북아일랜드의 평화가 브렉시트로 불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인 하드보더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잠복해 있던 북아일랜드 내 신구교도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의 고통을 뼈저리게 겪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향한 아일랜드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편,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통일의 교훈. 아일랜드와 한반도의 공통 분모는 20세기가 다가도록 분단과 그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아일랜드는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과연 한반도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까요?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아일랜드 통일 이야기 마지막 편.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통일의 교훈. 지금 시작합니다. 아일랜드는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 북아일랜드 주요 정당과 영국, 아일랜드 정부 간의 합의를 도출해냈는데요. 남북 아일랜드 장관급 협의회를 두고 아일랜드 섬 전체에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을 단계로 요약해보면 먼저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 양측 정부 간 협력 방식을 확립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 국경 지방의 양측의 지방 정부끼리 모여 여러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평화 프로세스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에 어느 정도 착안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먼저 미국과 북한을 갈등의 당사자로 특정하고 두 당사자가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을 첫 단계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일랜드 섬에서는 신페인과 로열리스트에 가까운 민주주의 통합주의당을 갈등의 주체로 협상에 참여시켰고 외부의 양심적 중재자로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추구하며 갈등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했는데, 이도 아일랜드 사례에서 착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는 이해관계에 놓인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평화 구축을 지향했는데, IRA와 로열리스트의 정전 선언 및 무장 해제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평화 협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착안은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화 프로세스에서 갈등의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갈등의 당사자들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확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채 남북미 간의 상호 신뢰 회복의 과정이 없는 탑다운 방식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또한 갈등의 주요 당사자인데,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논리로 남한 국민들의 의사와 국익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설정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하고 모호한 목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는데, 이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과거 육자회담의 경험처럼 이후 실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협상이 타결되어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수많은 후속 과정과 문제들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국민적 합의와 마스터 플랜 없이 비밀리에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 우산, 동북아 차원의 핵 군축 문제가 모두 연계된 큰 사안인데요. 평화협정이 정당한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국 사이에 입법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일랜드에서도 벨파스트 협정에 대한 국민투표 과정이 있었고, 협정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은 입법 과정과 입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사 조직의 무장 해제를 관리하는 감독기구가 중요한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존폐 여부가 핵심 사안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에 있어 평화 프로세스 과정은 그 어느 나라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정이 국민적 합의가 없이 진행하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제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을 통해 어떤 국가를 건설할지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아일랜드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체제라는 점과 군사적으로 핵무기라는 게임 체인저를 북한이 갖고 있다는 점이 아일랜드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활한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북이 통일을 통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합의하고 남북한 국민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을 설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일랜드의 탈분단과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과정은 탑다운으로 위에서만 합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일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새 시대의 새 문명을 창출하는 코리안 드림을 실현의 과정으로 가야만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일랜드 편을 마지막으로 풍력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새로운 통일 컨텐츠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